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개방경제, 오픈 이코노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오픈 이코노미는 국제 간의 무역 관계를 공부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거시경제 이론을 공부하고 있는데, 거시경제 이론에서는 거시적으로 국민소득 항등식을 이용한 분석, 그 과정에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거시경제적인 변화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픈 경제 부분에서는 뭘 배울 수 있냐? 그냥 뭐 어떤 걸 생각하느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한국의 현실에 맞게 소국 모형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국 모형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국가가 GDP 대비 무역의 비율, 국제 수지 중에 무역 수지의 비율이 아주 큰 경우를 상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은 경제이기 때문에 국내 경제 크기보다는 국제 경제에 의존하고 그 사이즈가 작아서 여러 가지 경제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조금 다른 현상을 대국 모형에 비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소국 모형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실이 훨씬 더 맞는 경우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국이기 때문에 모든 무역 이론이 큰 나라 같은 미국에서는 잘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초점을 소국 모형에 맞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바라볼 거는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더 중요한 문제는 무역 수지에 대한 실물 시장에 대한 흐름과 함께 우리가 화폐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듯이 환율에 되게 중요한 초점으로 맞추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금융론 수업에서 지금 환율에 대해서 학기 내내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시경제 이론에서 특히 오픈 이코노미, 오픈 매크로라고 하는데요. 오픈 매크로 파트에서는 환율과 거시경제 간의 관계, 그 변수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이제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살펴보고 나면 자국에서 그 경제 당국이 펼칠 수 있는 경제 정책들, 그러니까 정부가 펼칠 수 있는 경제 정책으로 재정 정책이 있을 거고요. 중앙은행이 펼칠 수 있는 정책으로 금융 정책 또는 통화 정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정책이 무역과 국제 거래 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공부를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이론적으로 살펴볼 부분은 국민소득 항등식입니다. 국민소득 항등식 우리 계속 대내왔죠. Y는 C 더하기 I 더하기 G 더하기 NX. NX 파트가 여기서 말하는 순수출, net export입니다. 그러면 X-M, export minus import가 되고요. 그게 이제 우리 closed economy, 그래서 무역이 발생하기 전에 국내 경제만 고려했을 때 국민소득 항등식은 국내 지출,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뭐 세월이 흘러감으로써 무역의 볼륨, 무역의 크기가 점점 세계적으로 넓어지고 있고 국가 간의 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거래 비용도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NX 파트가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 의존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NX 파트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 잠시 언급하긴 했지만 쌍둥이 적자 중에 무역수지 적자가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대국이긴 하지만 NX 파트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그래서 이제 살펴볼 거는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NX인데 그 NX를 X-M 나타냈던 순수출을 과연 순수출은 어떤 식으로 크기가 결정되는지, 여기는 Y라는 GDP가 지출적인 측면에서 집계한 것이다라는 것이지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항등식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국제 무역 파트를 덧붙여서 NX를 집어넣게 됩니다. 그럼 NX로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면 NX는 Y 마이너스 C 플러스 I 플러스 그 괄호 안에 C 플러스 I 플러스 G인데 그거를 이제 괄호 밖으로 빼내면 Y 마이너스 C 마이너스 G 마이너스 I 마이너스 G가 되겠죠. 그 관계들을 쭉 보시면 과연 이제 순수출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디컴포즈 할 수 있다, 분리해낼 수 있다, 분해해낼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럼 NX라는 거, 순수출이라는 거는 우리가 총 생산한 거에다가 지출한 거 빼고, 국내에서 지출한 거 빼고 다음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그 크기는 그렇게 측정할 수 있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NX는 Y 마이너스 괄호
C 플러스 I 플러스 G. C 플러스 I 플러스 G는 closed economy, 국내 내국 모형에서 C 플러스 I 플러스 G가 국내 지출이 되겠죠. 그러니까 총 생산에서 총 소득에서 국내 지출을 뺀 거. 그게 순수출의 크기입니다. 순수출이 양이 될 수도 있고 음이 될 수도 있죠. 다른 것들은 다 양의 그 밸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의 이제 값을 가지고 있는데 NX는 음이 될 수도 있다. 그럼 음이 되는 건 무역수지 적자를 의미한다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NX가 0보다 크다면 그게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생산한 것보다 지출한 것이 작다. 그러니까 국민소득 우리가 이 국가 내에서 생산한 모든 그 가치들을 다 지출하지 않고 외국에다가 그 가치를 팔았다 또는 전달했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고요. 무역수지 적자라는 거는 우리가 생산한 거, 국내에서 생산한 것보다 더 많은 재화에 대해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서 지출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NX도 지출적인 측면이죠. 그러니까 수출한 거에 대비해서 수입한 거기 때문에 NX, X-M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역수지와 적자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요. 무역수지 적자와 흑자의 문제, 그러니까 수출이 수입보다 더 많았냐 더 적었냐에 대한 문제와 함께 그 이면에는 우리가 국제수지표를 뭐 참고하면 알겠지만 국제수지표는 그 무역수지,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와 이제 기타 수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국제수지표는 또 복식부기의 원리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국제수지표의 마지막 항, 첨계는 항상 0이 되게 돼 있고요. 0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것을 대비해서 오차항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역수지 흑자가 나면 어떤 식의 문제가 생기느냐, 어떤 식의 그 부기 체계에 나타나게 되느냐, 국제수지표에 나타나게 되느냐 하면 만약에 무역수지, 경상수지가 흑자라면 자본수지가 적자가 됩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가지고 오면 거기에 맞는 현금의 결제를 주고 팔면 결제를 받겠죠. 그 단계, 그 현금의 흐름 단계가 자본수지에 뭐 들어가기 때문에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항상 차변되면 같이 0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회계하고 공부하신 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익숙하시겠지만 안 그러신 분도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바라보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요 무역수지의 흐름, 무역수지의 흑자와 적자가 자본수지의 적자와 흑자로 각각 연결된다. 그러니까 무역수지 흑자라는 건 자본수지가 적자나고 무역수지가 적자라는 건 자본수지가 흑자가 난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자본이 이동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의 이동적인 측면을 다시 한번 다시 고려해 본다면 자본의 이동이라는 거는 원래 우리 금융시장 또는 자산시장 뭐 이렇게 생각했을 때 대부 자금시장이라고 하죠. 대부 자금시장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측정할 때 있어서 저축한 것보다 투자한 거의 크기에 따라서 그 크기가 결정된다. 그럼 저축과 투자가 일치하는 점에서 이자율이 결정되죠. 균형으로. 대부자금 시장에서요. 그 측면에서 한번 자본 쪽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고요. 그걸 S-I로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S-I가 0보다 크다면 저축이 투자보다 큰 거죠. 국내에 투자한 거죠. 얘는 국내 지출이니까 I라는 거는. 그러면은 해외 자산의 순매입의 크기로 해석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S와 I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 국내 이자율이 결정되는데 거기서 잉여분이 남으면 그게 외국 자본으로 흘러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이 적다면 자본이 흘러 들어오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본수지 흑자가 나겠죠. 그럼 그게 경상수지 적자와 되어 있다. 같이 이렇게 미러 이미지처럼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정리하자면 S가 I보다 큰 경우, S가 I보다 큰 경우는 순수출 국가가 되는 거고, 순대출 국가가 되는 거고, S가 I보다 작은 경우는 순차용국이 된다. 요 크기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역과 자본 이동과의 연결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NX의 식으로 한번 살펴본다면 NX라는 것 자체가 S-i로 표현될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공식으로 살펴보시면 NX는 Y에다가 CIG 더한 것을 빼준 거죠. 예, 우리 아까 공식 정리할 때 이거는 그냥 국민소득 항등식에서 왔기 때문에 뭐 기본적인 중학교 수학 산수만 할 수 있으면 표현해낼 수 있습니다. 원래 y가 c와 ig, nx가 더한 건데 cig를 가로 씌워서 다른 변, 좌변으로 다시 연결시켜가지고 좌우변 바꿔주면 nx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렇게 푼 거고요. 그러면 그 자체 중에 y-c-g, i를 딱 떼놓고 나머지 부분은 뭘 의미하느냐? 이게 다름 아닌 국내 저축이죠. 그러면 NX라는 건 무역수지고 S-i라는 거는 순자본 유출을 나타내는 변수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NX가 약이면 유출이 양이고 NX가 음이면 유출이 유입이 된다, 유출이 음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본시장, 대부자금시장과 실물시장을 연결하는 그런 방정식이 되겠고요. 이 방정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잘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좀 모형을 통해서 전반적인 거시경제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이거 방법론이죠. 경제학의 방법론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현실에 있는 어떤 현상을 보고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의문을 품고 연구 과제를 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구 목표를 정하게 되는 거죠. 나의 본질적인 질문,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길게 다른 학문들이나 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긴 문장으로 사회학이나 뭐 이런 요즘은 좀 달라지긴 했지만 과학적 방법론을 적용을 한다면 첫 번째로 경제학자들이 하는 것은 모형화입니다. 단순하죠. 현실의 어떤 특별한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 그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현실 자체를 단순화합니다. 필요 없는 거 다 제외해버리고 모형화하는 게 단순화 작업 중에 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본다면 첫 번째로 우리 이제 거시경제를 소국 모형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형을 한번 기본적인 모형을 한번 살펴보시죠. 그러면 우리 기본적인 국민소득 항등식이 전제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변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고 이제까지 이 기본적인 틀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공부해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도구로 사용해서 이제 전반적인 국제 무역 현실에 있어서 오픈 이코노미의 거시경제를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 모형화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GDP가 어떻게 결정되냐? Y의 결정입니다. Y의 결정. Y, 뭐 국민 소득이라고 하지만 국민 총소득이 소득이랑 지출이랑 생산이랑 같아지는 삼면 등가에 의해서 Y 정의되고 있고요. 그 Y가 어떤 식으로 결정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고민해봤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함수적인 형태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항상 우리 경제 모형을 할 때는 수학적인 툴을 많이 쓰는데 가장 논리적이기 때문이고요. 그거를 변수의 관계, 변수의 그 영향관계 또는 코저리티라고 하는데 인과관계를 통해서 분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산은 어떻게 결정된다고요? 노동과 자본을 투입함으로 인해서 요소 시장에 있는 각각 생산 요소들을 투입해서 생산을 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생산 요소들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 두 가지를 그 함수에 집어넣는데 그게 K와 L이었죠. 그럼 생산함수에 의해서 생산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표시하진 않았지만 생산함수에 의해서 GDP를 결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징을 가지고 그 특징만을 이용해서 전체적인 개방경제를 분석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까지 우리 생산함수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으니까 요거 이해하시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생각해봤던 거 소비, C, I 뭐 이런 거 있죠. G는 정부가 그냥 직접적으로 주어졌다. 그래서 외생 변수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소비라고 하는 C는 어떻게 결정되나? C는
YD의 함수였죠. YD, disposable income. Y-T의 함수였습니다. 그래서 C는 그렇게 정해진다라고 잘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에 대해서도 잠깐 배웠는데 투자는 어떻게 결정된다고요? 이자율의 함수다. 이자율에 반대되는 함수죠. 음의 함수입니다. 음의 관계를 가지는 이자율의 음의 관계를 가지는 함수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소비 함수는 Y가 증가하면 YD가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하죠. I는 R이 증가하면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우하향하는 그래프를 R과 Y축에 R과 I축에 그려본다면 그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다른 변수들 G, T 뭐 이런 것들은 다 외생 변수죠. 국가의 정부의 어떤 법률이나 국민들의 정치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정해져서 바로 이렇게 현실적으로 들어온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형 내에서는 균형이나 균형값이 정해지지 않는다 해서 외생 변수로 쓰고 있고 exogenous variable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모형만 딱 이제 방정식들과 그 함수들을 이용해서 이제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 분석을 하기 전에 우리가 현실을 얼마나 간단화했나 어떻게 분석하기 시작할 거냐 즉 특별한 가정들이 필요하겠죠. 아니면 되게 복잡한 현실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분석하려고 그래? 이런 건 또 어떤 거야? 그런 복잡다단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줄여주기 위해서 아주 simplification, 단순화하는 거죠. 그럼 단순화 과정을 펼치는 데 있어서 이제 몇 가지 가정들이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정하고 있는 것들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서 가정하고 있는 거 한 가지는 채권, 우리가 그 자금 시장, 대부 자금 시장에서 투자하는 것들, 그게 국내 자산이든 외국 자산이든 사실은 별반 차이가 없다. 다시 말하자면 두 개가 되게 대체할 수 있다. substitute 할 수 있다. 또 그 매력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여러 가지 투자의 제약들이 있습니다. 당장 내가 미국의 증권시장에 투자할 그 과정들이 상당히 간소화되긴 했지만 여러 가지 측면의 그 법률과 그 국제 조약들을 다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 내가 미국 가서 그냥 집을 한 채 사두고 싶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중국인이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뭔가를 사고 싶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과정들이 그냥 단순하게 내가 1초 전에 마음 먹고 우리나라에서 그런 과정들이 힘들다라는 거죠. 국경을 건너가면. 국내에 사는 것조차도 우리가 법규가 다 있어서 법규를 따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국제적인 관계, 내가 외국인인 경우에 어떤 행동, 경제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는데 그런 제약 절차가 없다고 가정하자. 그래야 여러 가지 부분에 할인이라든지 재조정이라든지 이런 조그마한 아니면은 복잡한 그런 것들을 제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이건 중요한 또 이슈 중에 한 가지죠. 항상 이렇게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거고 현실은 바뀌고 있습니다. 뭐냐? 자본의 이동이 빠르냐, 노동의 이동이 빠르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직접 투자하는 거, 그게 더 편리하냐? 아니면 내가 직접 미국 가서 일자리를 만들고 또는 무슨 사업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빠르냐라는 문제죠. 어떤 것이 더 편하고 시간적인 제약 또는 장소적인 제약을 덜 받느냐? 사실 자본은 아주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움직이려면 거의 18시간 이상을 여기서 비행기를 타고 차를 타고 움직여야 미국의 뉴욕이나 이런 동부 지역에 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 가서 일을 하는데도 여러 가지 또 비자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법적인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동이 참 이동하기 어렵다. 모빌리티가 모빌리티의 어려움이 많다. 노동의 경우에. 그러나 자본에는 그런 거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빠르니까 거의 이제 그런 프릭션, 마찰 또는 그런 어떤 어려움들은 없다라고 가정하자라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가정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또 가정하고 있는 거 오픈 이코노미인데 국가가 크거나 작거나에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고 했죠. 그 규모 때문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국내 경제가 크다 보면 무역 파트가 너무 미소하니까 그 퍼센티지가 미소하니까 균형이 그러니까 국제 경제 균형에 따라가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국내 그 국민들의 선호에 따라서 고정돼 있고 가격이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국제시장, 저 소국 같은 소국 경제, 우리나라 같은 소국 경제에 있어서는 만약에 수입을 수출을 그러니까 무역이 시작되고 나면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들이 국제 가격에 일치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된다 해서 이제 소국 경제의 모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우리나라에 훨씬 더 많이 적용될 만한 이제 관점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대부자금 시장의 수요와 공급, 그러니까 S와 I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겠죠. 대부자금 시장에는 저축의 크기만큼 자금이 흘러 들어올 겁니다. 그 자금을 뭐 기업이 빌려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겠죠. 그게 흘러가는 게 자연스럽고, 그게 균형에 이르렀으면 이제 결론적으로 사후적으로 S와 I는 같아지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균형 이자율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럼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수직적인 S가 있을 거고요. 얼마만큼의 저축이 이제 국민 경제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 부분으로 이제 I는 이자율에 대해서 음의 방향을 가진 함수라고 말씀드렸고 우리가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럼 우하향하는 R과 IS 축으로 그려봤을 때 저렇게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 그 만나는 점에서 국내 이자율이 결정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쉽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폐쇄 경제의 경우, 그러니까 NX라는 것 자체가 없는 경우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라는 거죠. NX가 없는 자체에서는 저기서 S와 I가 만나는 점에서 이자율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와 저축이 동일해지도록 그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NX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국제 무역을 해가지고 NX가 양이든 음이든 그 차이를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그 공식을 봤었죠. NX는 S-I다. 그러면 순수출의 크기가 자본 유출의 크기하고 순자본 유출의 크기하고 똑같다. 순자본 유출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본이 남아 있으면, 여유 자본이 생기면 외국으로 흘러 들어간다. 그 어떤 방향을 통해서 여기서는 이제 사후적으로 순수출의 크기만큼 흘러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습니까? 만약에 세계 이자율이 국내에 있는 이자율보다 높다면 자연스럽게 자본의 순유출이 일어나게 되겠죠. 만약에 국제적인 균형 이자율이 국내보다 낮다면 우리나라에 자본이 유입될 겁니다. 그럼 자본 수지의 흐름은 사실은 이쪽 부분에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물론 수출 크기에 따라서 순수출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거기 외국으로부터 지불받은 돈이 있기 때문에 여기 또 합계 들어가게 되겠지만, 그 자본시장의 흐름을 보면 S와 I의 크기, 우리의 저축량이, 잉여저축량이, 그러니까 초과저축량이 많아가지고 투자 대비 초과저축량이 많으면 그 남아있는 자금을 외국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자율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죠. 근데 국제적으로 이자율이 낮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엄청나게 우리나라는 소국이니까 엄청나게 큰 각각의 나라들이 외국에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가 한국의 수익률이 높다 그러면 투자하러 온다라는 거죠. 그럼 자본이 유입되는 거고, 만약에 우리나라의 이자율이 국제적인 균형 이자율이 높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외국에 자본을 투자하려는 움직임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이 부분은 쉽게 이해가 되리라 생각되네요. 이번에는 각각의 경제 정책에 따라서 이 국제적인 균형 또는 이제 그 거시 경제, 오픈 이코노미, 개방 거시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경우로 살펴볼 수 있겠는데, 나눠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재정정책, 재정정책에 초점을 맞출 건데 국내 재정정책, 그 다음에 해외 재정정책, 그리고 투자 수요가 증대되는 경우, 이 세 가지를 크게 나눠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간단한 내용들입니다. 간단한 내용인데, 첫 번째로 국내에서 재정정책이 펼쳐졌다면 국내에서 그 긴축적인 재정정책이라고 신축적인, 확장적인 재정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폈다. 그러면 지위가 증가하거나, 그러니까 정부의 지출이 증가하거나 걷어들이는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G가 증가하거나 T가 증가했을 때 어떤 현상을 보일까요?
그러면 여기서 G가 증가했다고 단순하게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여기서 영향을 받는 거 S가 영향을 받느냐 I가 영향을 받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고민해 봐야 될 거 I는 R에 대해서 움직이는 함수이기 때문에 Y나 C나 G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변화를 안 받죠.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면 뭐가 도대체 S였느냐? S는 뭐였죠? Y에다가 C-G를 빼준 거죠. 그거를 생각해 보면 G가 증가했다라는 거는 S의 크기 자체, 순저축의 크기 자체가 줄어들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봐왔던 잠깐 앞에서 봤던 그 S 수직인 축이 아니면 그 곡선이 직선이지만 직선이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보여질까요? 네. 그럼 국제 균형 이자율이죠. 국제 균형 이자율은 소국의 조그마한 재정 정책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그냥 작은 국제 경제의 참가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한 사람의 플레이어가 움직인다고 해서 균형 자체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원래 R-스타라고 우리가 여기 이름을 붙였던 세계 국제 균형 이자율은 변하지 않는다. 그 경우에 S가 왼쪽으로 움직였을 때 어떤 현상을 보이겠느냐라는 거죠. 만약에 뭐 가정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지만 그래서 그 NX의 크기, 순수출의 크기 또는 국내 그 자본 유출의 크기가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S가 왼쪽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S가 움직이다 보니까 NX가 줄어든다. 수출이 줄어든다. 자본 유출량이 줄어든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변화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게 확장적인 재정 정책에 의한 변화였고요. 다음으로는 외국의 해외 재정 정책이 펼쳐졌을 경우를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해외의 확장적 재정 정책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지금 우리의 국내 거시경제에 관계 있는 거 S와 I는 국내 저축과 국내 투자입니다. 그 축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고요. 해외의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 큰 대국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한 대국이라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말고 다른 국가들이 이런 식의 전반적인 평균적인 현상을 보인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질 거냐? 해외의 확장적 재정 정책은 세계 이자율을 상승시키게 됩니다. 네. 재정 정책, 경제를 부흥하기 위해서 그랬으니까 결국은 이제 결과적으로 R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게 될 겁니다. 원래 ISLM 그려가지고 생각해 보시면은 또 쉽게 생각할 수 있거나 아니면 대부 자금시장, 외국의 대부 자금시장 S와 I의 그래프에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폈을 때 I가 오른쪽으로 움직여가지고 이자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볼 거다. 그럼 세계 균형 이자율이 증가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원래와 비교해 보면 순유출이 증가한다라는 거죠. 그게 다시 말하면 순수출액의 크기입니다. 네. 단순한 모형이죠. 우리 그렸던 건데 이거 여기서는 변화되는 거는 외국 해외 균형 아니면 국제 균형 이자율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그려놨던 I와 S는 그대로 있고 R만 움직이는 거죠. 수직에 있던 균형점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 수준보다 NX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더라라는 걸 직접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간단히 우리가 살펴볼 경우는요. 투자 수요가 증가했을 때입니다. 투자 수요라는 건 투자 함수 자체가 투자 수요가 증가했다는 거. 투자 자체가 주어진 이자율 하에서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I 직선 또는 I 곡선이 오른쪽으로 확장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죠. 그렇게 되는 경우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죠. 그 NX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자라는 거고, 그래 보면 NX가 줄어드는 것을 단순히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I의 움직임에 따라서 세계
균형 이자율은 변화가 없지만 i가 어느 정도 움직였느냐에 따라서 nx의 볼륨, 그 순 자본 유출의 볼륨이 작아진다라는 것을 바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고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세 가지 경우 잠깐씩 살펴보시고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자본의 유입과 유출 또는 순자본 유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해왔던 거시경제 모형, 방정식, 함수들을 이용해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환율입니다. 환율. 환율이라는 게 뭐죠? 환율은 기본적으로 화폐, 각국의 화폐에 대해서 교환하려는 비율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를 들고 외환시장에 가야 1달러랑 바꿀 수 있을까? 그게 퍼 달러 환율입니다. 원 퍼 달러 환율이죠. 그거를 이제 기본적으로는 우리 명목 환율이라고 하고요. 실질 환율은 또 다시 물가 수준하고 나눠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그건 나중에 또 한번 생각을 해볼 거고요. 첫 번째로 우리가 고민해 볼 거는 명목 환율입니다. 이 명목 환율이요. 이 환율이라는 것 자체, 결국은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된 거죠. 우리가 국내에 사는데 국내에는 각국이 관장하고 있는 자국의 공식 화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원이라는 걸 쓰고 있고요. 미국은 달러라는 걸 쓰고 있죠. 근데 예전에는 화폐가 개발된 것처럼 똑같은 목적에 의해서 이 환율이 개발되고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건의 거래 또는 상품 서비스의 거래를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거래를 하기 시작했는데 각자가 가치를 치르는 거기에 보상을 치르는 방법 또는 그 자국민들이 유통하고 있는 화폐의 크기가 각각 다르다 보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교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결국은 환율이라는 게 발생해서 우리 현실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명목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고 무엇이며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서는 우리 환율, 이 exchange rate이라고 해서 그냥 E라고 쓰고 있습니다. 교과서에 따라서는 국제금융론에서는 우리 large E, capital E로 쓰고 있지만 여기서는 로어 케이스로 쓰고 있네요. E, 명목 환율이고요. 외국 통화 측면에서 본 국내 통화의 상대 가격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외국 통화 측면에서 봤다라는 거는 퍼 달러라는 거죠. 외국 통화를 기준으로 달러를 기준으로 국내 화폐의 상대 가격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요 개념들 자체가 조금씩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금융론과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교과서, 그러니까 바탕을 두고 있는 교과서가 바라보는 그 오픈 이코노미를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현실에서 환율을 바라보고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환율은 원 퍼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더 그 국제적인 어떤 관계에서 상위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니면 그게 이제 원래 이제 그런 방식으로 쓰기 시작했으니까 그렇게 쓰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원 퍼 달러죠. 달러가 거의 기축적으로 그 분모에 들어가는 환율들이 상당히 많죠.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은 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면 유럽에 있는 몇몇 국가들에서는 반대 유닛을 쓰고 있죠. 파운드가 원래 이제 역사적으로는 더 자본시장이 더 발달했던 곳이기 때문에 유닛 또는 그 메저먼트를 개발할 때 퍼 파운드로 많이 썼습니다. 근데 달러 퍼 파운드라는 것도 환율로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달러 퍼 유로 이런 것도 서로 바꿔가지고 분석할 때 쓰이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이 교과서에서는 미국 기준으로 퍼 달러로 계산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원래 이제 우리나라 관점에서 환율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원 퍼 달러가 상승했다라고 하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1,300원 퍼 달러. 내가 1달러 사는데 1,300원을 내야 돼. 예전에는 1,200원만 줘도 되는데 1,300원까지 올랐어. 환율이 올랐다라는 건 우리나라의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 방향들, 상대적인 변화들을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어디를 기준으로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초점을 맞춰가지고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국제금융론하고 같이 듣는 학생들한테 혼란을 줄 수 있는데 그 설명도 잘 이해를 하시고 교과서에 대해서 그 방향이 반대인 경우가 있으니까 이게 왜 이럴까? 저기선 저랬는데 왜 여기선 이러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한번 체크해서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면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명목환율요. 명목환율 기준은 화폐 단위의 비율이죠.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바라볼 수 있는 원 퍼 달러가 좋은 예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면 그 명목 환율과 대비되는 하나의 또 다른 개념은 실질 환율입니다. 실질 환율은 여기서는 엡실론이라고 썼는데요. 그릭 레를 빌려왔죠. 그러니까 익스체인지 레이트인데 요거 이하고는 좀 다른 거를 쓰고 싶다. 그래서 엡실론을 썼네요. 엡실론은 실질 환율을 표현하는데 외국 물품 측면에서 본 국내 물품의 상대 가격이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런 어떤 그 실질 환율에 대한 개념 또는 환율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거기다가 구매력을 평가한 개념, 그 개념을 추가하다 보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그렇죠. 환율이 화폐 단위의 교환 비율입니다. 근데 각국의 물가 수준이나 그 경제 수준 그게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측면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 현실적인 문제로 해석을 할 수 있냐면 빅맥을 하나를 사 먹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맥도날드가 온 세상에 퍼져 있는 매장의 개수 뭐 이렇게 따지면 상당히 거의 모든 국가들을 침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맥도날드 많고요. 중국에도 심지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부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럼 맥도날드의 빅맥 하나 그 맛이라든지 어떤 품질이라든지 이런 거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제 만드는 사람 종업원들이 계량을 조금 깐깐하게 하지 않아 가지고 어떤 경우는 많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조금 나오는 범위가 조금 있긴 하지만 그 범위 자체도 너무 한정적이어 가지고 그런 퀄리티 컨트롤을 맥도날드에서는 하고 있죠. 그럼 빅맥이라는 것 자체 하나가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비슷한 맛과 양을 제공받을 수 있다라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실질 환율이라는 게 의미가 있으려면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빅맥 하나를 먹으나 미국에서 빅맥 하나를 먹으나 거기에 대해서 대가로 지불하는 돈에 대해서 또 같아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텍스 부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상황적인 요소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달라질 요소들이 있긴 하지만 그 부분들을 제외한다면 대략적으로는 같아져야 되지 않냐 하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구매력 평가 실질 환율이라는 겁니다. PPP라고 하는데요. Purchasing Power Parity. 그 구매력이라는 거죠. 돈 1달러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1달러 가지고 빅맥 하나를 샀다면 우리나라에서 1200원 주고 빅맥 하나를 사야 된다. 그걸 의미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빅맥 하나랑 미국의 빅맥 하나랑 같은 위치에 있다면, 그러니까 거리상에 떨어진 부분들이 있다면 이론적으로 막 교환을 하더라도 똑같은 가치이기 때문에 아무도 꺼려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어떤 경우를 생각해가지고 실질 환율을 개발한 거고요. 물건의 교환 비율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외국 물품 측면에서 본 국내 물품의 상대 가격이다. 상대 가격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 환율과 명목 환율은 좀 다르지만 명목 환율은 그냥 화폐 자체의 교환 비율을 의미한다면 여기에 각각의 물건의 가치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실질 환율이고요. 그것 중에 중요한 그 측정 요소 또는 측정 방법 중에 하나가 빅맥 지수입니다. 빅맥 지수는 영국에서 개발됐고요. 이코노미스트지가 처음 사용했다고 하죠. 그리고 사실은 기본적으로 빅맥 지수가 100 또는 1이 모든 세상에 다 똑같아야 되는데 상당히 그 차이가 큽니다. 국가별로. 그래서 이제 실질 환율과 명목 환율에 괴리가 있다. 그 다음에 물가 수준의 괴리도 있고 각각의 경제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다라는 거 우리가 실질적으로 빅맥 지수 연도나 쿼터별로 해서 살펴보시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다시 해석을 해보자라는 거죠. 엡실론이라는 거 2에다가 P 나누기 P 스타라고 지금 교과서에는 써져 있는데 국제경제학 교과서에서는 반대로 써져 있죠. 왜냐하면 환율의 단위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엡실론, 그렇게 따지면 엡실론 실질 환율은 명목 환율에다가 물가 수준의 차이로 거시경제적 차원에서는 볼 수 있고 물건의 차이로 한다면 가격 차이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P, 프라이스죠. 프라이스 레벨이라고 거시경제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프라이스 레벨이 결정되면 프라이스 레벨의 차이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얼마나 성장했는지 연차로.
그거를 측정하는 방법, 물가 수준을 측정하는 방법, 우리 특별한 인덱스들이 있었죠. 예. 그 중에 이제 많이 쓰고 있는 거 CPI, PPI, GDP 디플레이터 뭐 이렇게 쓰고 있는데 거기 그 물가 수준의 차이를 비율로 나타내면 실질 환율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명목 환율의 각 국가의 물가 수준의 비율을 차지하면 된다. 네, 그렇게 하면 명목 환율이 구해진다.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제 여기서 다시 살펴보지만 네, 이라고 생각하면 네, 원 퍼 달러라면 달러가 분모에 있으니까 명목 환율에다가 이 명목 환율 뭐 1,500원 달러 또는 뭐 1,200원 퍼 달러라고 나와 있으면 거기에다가 외국의 가치인 달러를 곱해줘야 우리가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피스타가 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P로 쓴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네 미국의 환율 비교, 실질적인 현실에서 나타나는 환율 비교가 yen 퍼 달러니까 달러 입장에서 보면 자국 가격이 달러 가격이잖아요. 그럼 그 P를 곱해줬다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잠깐 언급하고요. 그게 이제 국제금융론 배우는 학생들이랑 좀 헷갈릴 수 있어서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빅맥지수 뭐 이런 거 현실적인 예를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을 거고요. 그 빅맥지수를 통해서 환율 어떻게 정해지는지 다음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실질 세계의 환율, 실질 세계의 실질 환율과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환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폭을 좀 넓혀보면 이렇다라는 거죠. 현실에는 복잡 다단한 물건들, 그러니까 수십억 가지 이상의 물건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 우리가 소비를 하고 살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건 하나의 상품만을 생각하죠. 하나의 재화 또는 하나의 서비스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을 P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걸 거시경제적인 차원으로 해석을 해 본다면 정형화된, 노멀라이즈된, 노멀라이즈된 프라이스, 노멀라이즈된 가격. 그래서 가격 지수로 쓴다라는 거고요. 그걸로 P를 상정해서 쓰면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 물가 지수를 구할 때, 그런 인덱스들을 구할 때 일반적인 물가 수준 또는 가격의 수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먼저 우리 하는 거 배웠었죠. 특정한 목록들, 어떤 상품들을 소비하고 사는지에 대해서 목록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가격 수준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우리가 평가를 했었죠. 그런 것처럼 그 목록이, 그러니까 하나의 물품이 아닌, 그러니까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니 거시경제적인 차원으로 좀 넓혀서 생각해 본다면 좀 많은 상품들로 구성되어 있는 번들, 베스킷, 뭐 이런 그 그룹, 그런 어떤 것들을 정한 다음에 물가를 측정한다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이게 패키지로, 번들로 이렇게 구하는구나 라는 차이점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결론적으로는 해석 방법이나 분석 방법에 있어서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게 그냥 재화의 가격이든 서비스 하나만의 가격이든 물가 수준이라는 걸 생각해가지고 정형화 평균화된 물가 수준으로 계산된 걸 이용하나 사실은 상관이 없고요. 그럼 기본적으로 거시경제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그럼 지금 환율 결정 이론에서도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P는 물가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네요. 지금 이제 우리가 바라보고 있었던 거, NX죠. NX 실물 시장에 있습니다. NX 순수출이죠. 물건에 대한 수출, 그리고 수입. 이걸 더하고 빼고, 수출은 더하고 수입은 빼가지고 그 총액을 결정하는 거죠. 그게 어디에 의존을 하느냐? 환율이냐? 그럼 환율이라는 거는 화폐 교환 비율이기 때문에 금융시장 쪽, 내부자본시장 쪽의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건데요. 그 부분보다는 사실 실물시장에서는 실물시장의 가격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대 가격, 물건에 교환할 때 상대 가격으로 해석하는 게 옳고, NX 자체, 순수출 자체는 엡실론, 2가 아닌 엡실론의 함수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실질 환율이 어디에 쓰이느냐? 요 상품에 교환할 때 쓰인다. 상품 교환, 국내에서는 그냥 물건 가격, 물가 수준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국제 시장에 있어서는 실질 환율로 결정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실질 환율의 함수입니다. 환율이 증가했다. 환율이 증가했다라는 거는 외국 물품에 비해서 우리나라 물품이 더 비싸졌다라고 해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아졌다면 국내 상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면 수출 감소하고 수입은 증가하게 될 거다. 그러면 순수출이 감소하게 될 거다. 이런 현상을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실질 환율, 실질 환율의 변화에 따른 어떤 순수출의 변화까지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공부해볼 부분은 PPP입니다. Purchasing Power Parity라고 하는데요. 구매력 평가설, 구매력 평가 이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구매력 평가 PPP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가정에서 출발을 하죠. 첫 번째 가정으로는 일물일가의 법칙입니다. 세계에서 균형 가격이 결정된 거, 그거 하나의 가격만으로 다 거래돼야 된다. 만약에 가격이 다른 두 시장이 있다면 다른 시장에서 사와서 싼 시장에 사와서 비싼 곳에 팔게 되는 현상이 벌어짐을 통해서 그걸 아비트리지라고 하는데 이윤을 남게 되고 그 정상 이윤, 경제적 이윤 이상의 정상 이윤 이상의 어떤 이윤을 남기게 되면 그 부분이 그런 행위를 할 사람들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경쟁을 통해서 두 시장에서도 가격이 같아지는 현상을 보이게 될 거다. 그래서 결국 하나의 가격으로 시장이 청산된다. 시장이 클리어된다. 마켓 클리어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물일가의 법칙이라고 하고요. 그럼 일물일가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물론 우리가 여기서 똑같은 상품, 맥도날드라고 하죠. 심지어 세계적으로 상품의 질이나 뭐 양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한 상품이라고 본다 이거죠. homogeneous product라고 우리가 간주합니다. 그 경우에 한국에서 맥도날드 하나를 사 먹으나 미국에서 맥도날드 하나를 사 먹으나 환율을 통해서 교환한다면 똑같은 가격이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이론적으로. 그런데 어쨌든 현실은 안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측정을 한다 이거죠. 그럼 그걸 평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1,200원 주고 빅맥 하나를 샀어요. 환율은 1,200원 퍼 달러예요. 그럼 미국에서 몇 달러에 팔아야 하나요? 1달러에 팔아야 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구해집니까? 외국 환율 1,200원 퍼 달러에다가 달러의 가격, 피스타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거 곱하면 1,200이 나오죠. 그게 P여야 한다. 국내의 상품의 가격이 한다. 그렇게 일치가 된다면, 딱 일치가 된다면, 그 구매력 평가가 성립을 하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된다. 그 환율이 그렇게 결정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원래는 화폐 단위의 교환 비율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뭐가 환율에 영향을 미치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는 게 이제 PPP를 이용한 분석이고 그걸 구매력 평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떤 나라의 물가 수준이 다름에 따라서 내가 똑같은 한 달에 300만 원 가치의 소득을 올린다고 했을 때 그 소득이 미국에 있으나 한국에 있으나 똑같은 번들의 소비를 할 수 있는 구매력을 주어야 되는데 그게 일치되지 않는 현상이 각각에서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론적으로 봤을 때 구매력으로 평가했을 때 같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일한 내 시간을 제공하고 똑같은 노력을 했다면 보상은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건 또 공급자적인 그러니까 노동 공급자적인 측면에서 이해한 거지만 시장에 따라서 각국의 시장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겠죠. 그래서 현실적인 차이들이 많이 납니다. 근데 구매력 평가설, 일물일가설에 의해서 분석한다면 그래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 예를 구매력 평가설 공식으로 나타내 보면 아까 봤던 거 E가 어떻게 결정되고 E에다가 외국 가격, 미국의 맥도날드 가격을 곱해주면 한국의 맥도날드 가격이랑 같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외국 통화로 나타낸 국내 물품의 비용이었고 비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E 플러스 P스타라고 하면 외국 통화로 나타낸 국내 통화로 나타낸 외국 물품의 바스켓 비용이 되겠죠. 그게 국내 가격하고 같아져야 된다.
근데 교과서에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썼던 로테이션하고 그게 다릅니다. 표시 방법하고 좀 달라가지고 이런 현상이 자꾸 벌어지는데요. 그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의문이 생기면 직접 질문을 남겨주시거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언급하고 싶은 거는요. 현실에서 준수되는지 현실에서 만족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그죠? 두 번째 정도 이유를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국제적인 거래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PPP가 현실적으로 만족되지 않을 것이다. 오픈 이코노미에서. 그 다음에 각각의 다른, 그러니까 같다고 생각하는 같은 품목의 물건이라고 고려되고 있는 건데, 빅맥이면 빅맥으로 고려돼가지고 동일한 상품으로 간주돼야 되는 건데, 한국의 쌀, 인도의 쌀, 대만 쌀, 타이완 쌀, 일본 쌀, 쌀의 품종에 따라서 쌀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똑같이 쓰고 있지만 각각의 상품들이 상이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교육에 있어서 상당히 이거는 같은 상품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 상품이 다르다면 일물일가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일물일가 법칙도 사실은 완전 경쟁 시장의 개념에서 왔기 때문에 그 완전 경쟁 시장의 가정을 만족시키는 경우를 현실적으로 딱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경우를 찾기가 어렵죠. 그런 부분들이 또 PPP가 잘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PPP가 상당히 중요한 이론인 게요. 이게 구매력을 평가함을 통해서 직관적이고 상당히 명쾌한 해석들과 분석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무시를 할 수가 없죠. 이번 시간에는 개방경제, 오픈 이코노미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우리 국민소득 항등식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그 출발점을 잡았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해왔던 생산함수, 소비함수, 투자함수, 그리고 외생변수를 통해서 각각 어떻게 NX가 변화할 수 있는지, 순 자본 유출이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환율에 대해서 잠깐 고민을 했었고요. 환율 중에서도 실질환율과 명목환율을 공부했는데, 실질환율 공부할 때 PPP를 기준으로 해서 분석하는 법, 그 PPP에 대해서도 살펴봤고요. 그 PPP가 특별히 그러니까 꼭 여기 국제 무역 관계 또는 오픈 이코노미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PPP 이제 GDP 매주할 때도 연도별로 우리 비교를 할 때도 PPP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PPP Adjusted GDP라고 많이 하는데 그렇게 GDP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있다는 거. 그럼 PPP 구매력 평가 설이라는 게 꼭 대외의 환율에 의해서 조정되는 것들만은 의미하지 않구나까지 유의해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이번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